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오늘의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양국관리법 이후로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네요. 그렇습니다. 취임 이후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고요.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입니다.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저는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길래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하시려나 했더니 간호법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고요. 사실 이제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지적할 만한 지점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 같은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지금 이제 지역에 있는 수많은 보건소들, 이제 전국 보건소의 총 합으로 보면 한 60% 가까운 숫자가 의사 면허 없는 의료인들이 이제 소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식에 따르면 그 보건소들도 탈의료기관화인 상태냐.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겠네요. 하고 있네요, 이미.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제 여러 좀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대한간호협회 같은 경우는 오늘 대통령의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파기했다라고 이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정치적 책임을 묻고 총선 기획단 활동을 통해서 간호법을 파기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라고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다시피 대선 후보 시절에 간호협회를 직접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그때 당시에 간호협회의 수건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서 그 당시 윤석열 공약 위키에 등록되는 등 여러 근거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캠프의 정책본부장이었던 그리고 윤 후보의 뜻을 대리해서 간호협회를 추가로 방문해서 입법을 약속했던 현직 국토부 장관 원희룡 의원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이게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를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하시고 정책협약서에 사인도 하셨죠? 직접 약속을 하셨다라는 걸 이제 들어보셨는데 오늘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긴급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전혀 없는데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을 거부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구체적으로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사죄를 직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오늘 거부권 행사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이제 현실 인식에 대해서 잘 동의가 안 되는 상황들인데 그러니까는 지금 국민 건강이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이제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 얘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이미 그 갈등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그 갈등의 어떤 좀 선을 이렇게 긋고 구역을 좀 나누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피해 간호사라고 불리는 그런 직군들이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의료 행위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과도한 이러한 어려움에 이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들을 좀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 사회에서 실제로 지금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없는 일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있는 상황을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이 어떤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경감시켜 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인데,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로 지금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상당히 의문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뭐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책 공약집에도 없고 뭐 이 인수위 100대 과제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라는 것은 가짜 뉴스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지만 이 간호사 단체하고 직접 만나서 이제 하신 말씀도 있고 지금 우리가 들어본 당시 정책본부장이었던 이제 원희룡 장관의 말도 있고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하면 이 해당 단체에서는 약속을 해준 걸로 알죠. 그런 차원에서도 뭐 이 공약을 안 한 것, 공약을 했다는 거는 가짜 뉴스다. 이것도 사실 부적절한 반응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처리 과정에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해서 그래서 이게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거부권 행사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절제된 상황에서 행사돼야 될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양곡관리법하고 간호법하고 이렇게 했으면 앞으로 예를 들면은 이 정권이 굉장히 동의할 확률이 적은 방송법 개정안,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임기 중에 이 국회가 법을 만들어 오면은 없애고 만들어 오면 없애고 시지프스의 노동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없애는 법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질 만큼 그 정도로 이게 나쁜 법이냐 이런데 의문이 상당히 있는데, 심지어 이 법의 내용은 지금 뭐 지난 대선 때부터 뭐 논란이 됐던 내용이고, 그리고 아주 짧게 잡아도 이미 지난해 말에 간호법이 통과가 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있다 이런 논란들이 지난해부터 쭉 있어 왔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여당이 나서가지고 이 직역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고, 또 간호법상에 우려가 되는 어떤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의 뭐 고졸 학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보수 언론이 아닌 언론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안을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 그냥 또 왔지 않습니까? 그런 조율 능력을 발휘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거부권 행사로 그냥 끝나는 얘기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죠.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여러모로 좀 의문입니다. 그 김민하 평론가 말씀에 한마디만 얹자면 네.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해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소관상임위원회인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을 보시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 논의 과정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명한 의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이 토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마치 국회에서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이 법안이 추진되고 통과된 것처럼 호도하는 거는 국회의 입법 절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시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좀 대통령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간호사 단체 막 집회하고 이럴 때 같이 다 갔어요. 가서 네, 사진 찍고 뭐 그랬어요.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랬는데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계산으로, 어떤 고려로 이러한 사정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국무회의 발언 사실 국무회의 뭐 쭉 뽑아보니까 한 6페이지 되던데 다 꼼꼼히 읽어봤는데 참 이거 전 밑줄 긋고 하나하나 코멘트하고 싶은 발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전기요금 인상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다 탈원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같이 이제 비평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한 게 그 팩트 체킹을 해서 지적을 하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조심해서 발언하려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데 언론 매체들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한전의 적자 문제를 탈원전 문제와 직접 연결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는 지적을 굉장히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늘 대통령이 또 한 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발표를 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이제 탈원전 정책에서 이게 초래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체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언론 매체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요. 사진 2장을 가지고 이제 간단히 좀 팩트 체크를 해드리자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에너지 원별로 구분해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화력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분류가 돼 있는데 여기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전 정부라고 하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18년을 제외하고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오르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탈원전 때문에 결국 에너지 발전 비중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적자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러면 새로운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거나 혹은 뭐 거기서 원전 비중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한전의 적자 누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최근 적자 같은 경우는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뉴스타파에서 정리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최근에는 원유 가격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한전의 영업이익 추이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그래프에서 보면 주황색이 원유 가격이고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한전의 적자. 영업이익 적자 추이인데 네. 보시면 원유 가격이 낮았던 2018년 즈음한 시기에는 이 한전이 이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고요. 영업이익이 높게 나오고 원유 가격이 높았던 시기 최근 들어서 2022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역대급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좀 같이 분석을 해봐야지 탈원전 때문에 한전 요금, 전력 요금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내세우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우리나라 전기를 발전하고 전기를 이렇게 송전하는 가장 베이스에다 일단 원자력을 풀가동해서 깔고요. 그 다음에 석탄 이걸 쌓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첨두전력용으로 가스를 쌓아 올립니다. 첨두전력, 그러니까 제일 피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스 발전을 쌓아 올리거든요. 우리나라 그 전력 생산하는데 그 에너지별로 놓고 보자면 화석연료, 즉 석탄, 가스, 유류 비중이 64%예요. 원전 비중은 25%에서 3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탈원전 때문에 전기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까? 작년도 한국전력 전력 구매가가 작년 상반기에 9조 원이 늘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90%가 액화 천연가스 또는 석탄 가격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통계가 이렇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벌써 작년부터 1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예, 무슨 이유입니까? 분석을 좀 해주세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건 정치적인 이유인 것이죠. 뭔가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전 정권이 잘못했다 이게 쉬운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설명 이게 대통령 취임 1주년 메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전 정권이 잘못한 거를 우리가 고치고 있는데 아직 덜 고쳤다 이거거든요, 계속. 그러면 다음 총선은 전 정권과 거대 야당 심판 대 현 정권 심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될 거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이제 전략에서 나오는 무슨 어떤 언급들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기요금이라든가 지금 한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전 정권이 제때에 이제 전기요금을 올렸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것도 이제 논쟁의 여지는 있다고 보지만 네. 전 정권에서 제때 요금 인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포퓰리즘 때문인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19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인 것이냐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비판할 수 있는데 당장 이제 지금 당장 또 한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신문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제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올린다고 하니까 이건 지난번에 올렸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신문들이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지난번에 2월, 3월에 올렸어야 될 거를 결국 늦어진 거 아니냐. 왜 그랬느냐. 총선 앞두고 부담되니까 총선 앞두고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으로 올린다는 건데 이 총선 앞두고 부담되니까는 한전에 자구 노력부터 해라. 그래서 뭐 부동산도 팔고 임금 이상분 다 반납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전 사장 그만둬라.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올리는 상황까지 간 건데 예를 들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설에 이렇게 써요. 전 정권에 요금 인상 안 한 거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현 정권도 그 기준대로 하면 똑같은 거다. 이 지적을 자기들끼리 한단 말입니다. 이 보수 언론들도. 그런 상황을 직면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탈원전 얘기 뭐 이렇게 상관없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한 거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지금 여러모로 어려우니까 또 이 에너지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전 정권 탓 그리고 사실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인 진단을 잘못하면 해결책도 달리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국제 이런 에너지 가격에 지나치게 전기요금이
많이 노출돼 있고 거기에 너무 민감하다. 그러면 화석 연료를 줄이고 뭘 해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죠. 이런 원인 진단을 제대로 하면 대안도 나오기 마련인데 원인 진단을 원전 탓을 하니까 대안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리백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답답합니다. 자, 검찰은 이틀에 걸쳐서 지금 빗썸, 카카오 계열사 등 소위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 이틀째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빗썸하고 카카오 계열사를 대상으로 오늘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업비트까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오늘은 업비트는 빠졌습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직업이 등록돼 있는 거래소 그리고 가상 자산이 들어있는 곳 이렇게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니까 김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그리고 조세 포탈 혐의를 지금 적용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의원의 코인 계좌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최초 투자 자금이 어느 계좌에서 이동을 해서 왔는지 그리고 거래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다시피 검찰이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그때는 둘 다 기각이 됐었던 바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김 의원의 코인 거래를 둘러싸고 의혹이 워낙에 커지니까 검찰이 이번에 세 번째 영장 청구를 해서 어제부터 계속 이제 발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지금 국회 윤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간사를 맡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공동 징계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제출하자라고 야당에 제안을 했는데 야당 간사인 송기현 원내수석부 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검찰 입장에서는 안 나오던 영장이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동안 언론이 검증을 하고 뭐 코인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김남국 의원의 뭐 코인 지갑을 다 분석을 하고 이런 덕분에 그리고 또 한국 게임학회장을 맡고 있는 교수가 나와서 뭐 언론 기고도 하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이 P2E 관련돼 가지고 로비 의혹이 있다 이 설명을 다 한 덕분에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건데 그래서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뭐 검찰의 기획이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상당히 엄중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도 못한 그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또 당의 어떤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지금 탈당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김남국 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정확하게 김남국 의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직권으로 이 윤리감찰까지 지시했는데 그걸 이렇게 무시하는 게 되냐 이렇게 하면서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감싸는 것 같은 분위기. 오늘도 국회 윤리특위에 이미 제소된 것을 그냥 처리하자고 하면 되는 것을 당에서 또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 계속 유권자들의 눈에 비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떳떳하지 못하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봐주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제일 안 좋은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정권 그리고 여당이 제일 바라는 그림이 그거예요. 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압색영장에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법, 조세포탈 이 혐의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정치자금법은 이제 대선자금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걸 거고요. 범죄수익은닉법은 뭔가 이 누구에게인가 코인을 받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혐의 그런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조세포탈은 요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코인의 과세가 안 되고 있거든요. 조세 대상이 아니죠.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조세포탈까지 넣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혐의는 굉장히 거창하게 해놨는데 이 영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뭔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조세포탈 과세 대상이 아닌데 왜 조세포탈이 들어갔지?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민하 평론가 지적한 것처럼 이제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응이 어떠하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네네. 자칫하면 이제 검찰에 끌려다니는 그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인 것 같습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김민아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그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료 양이 워낙 많아서 거래소에서 다 받지를 못했고 또 출력해서 다 제출하는 게 쉽지 않아서 지갑 4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노트북에 띄워서 진상조사단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자료를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건 뭐 행정적인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어쨌든 진상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온다고 했으니까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얘기가 좀 진정성이 증명이 되려면 예. 앞으로 민주당이 어쨌든 무소속 상태이지만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상조사와 네, 등등을 아예 그 프린트를 못할 정도라고 하면은 아이디 비번을 제공을 하세요. 뭐 그런 그래가지고 방법도 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여러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은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뭔가 발언을 하십니다. 계속. 오늘은 이제 김남국 의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내놨습니다. 어제 이제 김남국 의원이 유튜브 겸손님들 다 뉴스공장에 이제 출연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검찰 작품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 하는지 참 궁금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억지로 저와의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 하셨던 거 외에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제 비꼬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이제 신이 나는 분위기야. 신이 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고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장관이 해당 부처의 뭐 주무 장관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얘기 안 하는 게 일반적인 상례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은 어쨌든 자기의 이름이 등장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다 반론하고 다 얘기하고 다 거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참여연대랑 또 참여연대가 이 부적절한 장관 1등으로 뽑았다고 해서 그것도 시민단체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참여연대가 뭐 시민단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편향적인 시민단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며칠에 걸쳐서 공격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해가지고 총 3차에 걸쳐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맥락을 또 보면 그것도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도 한동훈 장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도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겠구나.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평론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의도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안,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사안을 계속해서 우스운 사안,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이 굉장히 우습게 대응하고 있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막 부풀려서 그 효과, 이 김남국 의원 사안이 가지고 오는 정치적 효과를 막 이렇게 어떤 부정적 효과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게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건 뭐 한동훈 장관이 나중에 뭐 정계 진출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연관돼서 하는 얘기일 텐데 이것도 만약에 상대가 정말 대놓고 맘먹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걸 방어하는 쪽에서는 빌미를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거고 이 시작하자마자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검찰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이 먼저 이러저러한 해명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그런데 이렇게 참 죄가 없는 깨끗한 얘기를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일보가 일면에 단독 김남국 60억 코인 의혹 이렇게 써서 그래서 안 나오던 영장까지 나오게 됐으면 이게 검찰의 어떤 기획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순서가 꼬이고 해명이 안 되고 이러니까 사실 비웃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여러모로 전술 전략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도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꼭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주노동자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중에 불법 체류자가 약 40만 명인데 그거를 올해 안에 20만 명으로 줄이겠다라고 해서 대구에서는 합법화 시켜주는 겁니까? 20만을? 추방하겠다는 합법 거예요. 체류자로? 추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교회 이주노동자 교회에 가서 예배 중에 이주노동자들 잡아갔죠. 그다음에 인천에서는 필리핀 가수 공연하는데 공연장 가서 필리핀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이주노동자를 잡아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농공단지나 농업 우리나라 농업 노동력의 80%에서 90%가 이주노동자거든요. 그 숨바꼭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공무원들 퇴근 시간 이후에 주말에 숨바꼭질 농사 짓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이런 좀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법적인 어떤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필요도 있겠지만 콘서트장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인권 침해죠. 이주노동자가 아무리 이제 불법 체류자가 할지라도 인권이라는 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 오늘 또 그 전광훈 목사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유튜브 매체 더 탐사하고 이제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 그것도 여러 번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를 직접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번 전화 왔어요. 선거운동 과정 중에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딱 3번. 그것도 나는 전화 오래 안 해요. 바쁘신데 왜 나한테 전화했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지지합니다. 빨리 끊으세요. 그러면 불과 뭐 10초, 20초밖에 안 걸려. 전화 한번 3번 한 적 있고. 3번 통화를 했다라고 이제 분명히 밝혔는데, 근데 정작 당선이 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따로 전화가 안 오더라라고 하면서 좀 섭섭해하기도 했고요. 대신에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번 찾아왔다는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같은 경우, 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소위 극우 유튜브 채널에 여러 번 출연했던 게 논란이 됐던 그 강승규 수석입니다. 강승규 수석이 찾아와서 뭐 담당하는 분야가 이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의 자유총연맹, 새마을중앙회 이런 유관 단체들인데 본인이 이끌고 있는 광화문 세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직무상 찾아와서 이 의견을 구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강훈 목사가 또 밝히기도 했던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민주노총 집회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던 이 사건과 연결이 되는 대목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도 수석들이 찾아오게 되면 본인이 야단을 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력을 과시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 5.18 그 발언 같은 경우는 5.18 특별법에 따라서 분명히 형사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아마 근데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미 5.18 관련 단체들이 고소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감감무소식이고 대통령실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다른 뭐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면은 민주당 사람이 이런 주장, 정강훈 목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통화했다 뭐 이런 주장했으면은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고소고발했을 텐데. 벌써 압수수색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뭐 대응이 없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인가 보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제 후보 시절에는 뭐 후보 입장이니까 뭐 전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게 득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행위였을 것이고 이런 조언한 참모가 주변에 있었다라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지금도 뭐 이 관계가 있다면은 그런 참모는 멀리하는 게 맞고요. 지금 대통령실에 그거 유튜브 또는 정강 목사나 가까운 사람들 다 정리해야 됩니다. 국정 운영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